뭐라고? 유럽에서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여기 유럽의 한국가인 조지아는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로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조차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한국이란 나라의 조지아가 이것 때문에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의 아침 공기는 선선하고 아파트 아래 빵집에서 풍겨오는 각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서서 고요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철제 발코니마다 시들어가는 제라늄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황금빛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죠. 평생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라 보였어요. 오늘은 이곳을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비록 잠시일지라도요.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비오는 저녁 방송국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 떠올랐어요.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어요. 덜 알려진 여행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제목은 유럽의 숨겨진 보석들로 했어요. 역사가 숨쉬고 전통이 살아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제작진은 흥미로워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발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낯선 곳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야심찬 기획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작게 시작해보세요. 상사가 말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잘 되면 나머지 승인할게요. 그래서 시작점으로 조지아를 선택했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가 완벽했어요. 야생 그대로의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날 밤 저에게 상기시켜준 대로 조지아에는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1940년대 후반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중 일부는 조지아에 정착했답니다. 이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제 한국의 뿌리가 이곳에서도 저를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짐을 싸는 일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의식이에요. 제 아파트는 열려있는 여행 가방, 엉킨 카메라 선들, 그리고 반쯤 접힌 옷들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필수품, 촬영 장비, 항상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 3가지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선크림, 공책, 어댑터. 중얼거리면서 확인했죠. 걷는 신발 2켤레 중에서 어떤 걸 가져갈지 고민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뜻하게 입을 옷은 챙겼니? 조지아에는 산이 많다더라. 엄마가 프랑스어로 물으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끔 리옹의 거리를 휩쓸던 차가운 바람처럼 날카로웠어요. 네, 엄마 두툼한 목도리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볼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내 한국 이름도 잊지 말고 써라. 효린이라고 소개해. 사람들은 네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 걸 좋아하더라. 저는 웃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와 제 한국 정체성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두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라고 늘 격려해 주셨죠. 엄마는 한국어를 잘 모르셨지만 몇 가지 한국 요리를 배워서 종종 만들어 주셨고 어릴 적 제게 작은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제 한국적인 면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어요. 트빌리시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무난했어요. 자려고 노력했지만 비행기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가슴속에 맴도는 설렘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대신 조지아에 대해 모아둔 자료를 뒤적였죠. 그 나라의 역사는 페르시아, 오스만,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복잡한 혼합체였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조지아 고유의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고대 교회들, 웅장한 산들, 활기찬 도시들은 저 같은 이야기꾼에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 비행기가 트빌리시 상공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도시의 첫 모습을 보았죠. 지붕들은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반짝이고 멀리 언덕들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주 동안 이곳을 상상하며 자료를 조사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날카롭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죠. 공항은 소박하면서도 효율적이었고 벽에는 조지아의 아름다운 명소를 자랑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고대 동굴 도시 우플리스치에 설산으로 둘러싸인 카즈베기 그리고 광활한 카케티의 포도밭까지
밖으로 나오자 저를 찾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헬레나 씨. 그는 다부진 체격에 짙은 수염을 가졌고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조지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발음은 풍부하고 굴곡졌어요. 저는 다비드입니다. 오늘 가이드를 맡게 될 거예요. 다비드의 차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SUV였어요. 어떤 지형도 거뜬히 달릴 것처럼 보였죠. 도시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곳곳의 명소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나리칼라 요새는 도시 위로 거대한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었고 아침 햇살에 그 돌벽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아래로는 쿠라 강이 도심을 굽이쳐 흐르며 알록달록한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여기 맘에 드실 겁니다. 다비드가 말했어요. 조지아는 작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산, 바다, 역사, 그리고 와인.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녹슬어가는 라다 차들이 반짝이는 독일제 차들과 도로를 나눠 쓰고 있었죠. 좁은 골목길은 번잡한 광장으로 이어졌고 시장의 노점들은 석류, 호두, 수제 치즈들로 넘쳐났어요. 다비드는 저를 구시가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데려다 주었어요. 나무 발코니와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주인 마이아라는 친절한 여성이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방은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아래쪽 자갈길이 내려다 보였어요. 짐을 서둘러 정리하고는 빨리 이 도시를 더 보고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트빌리시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유황 온천이었어요. 온천장은 아바노투바니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돔 모양의 지붕들이 땅에서 둥글게 솟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으로 증기가 피어오르며 은은한 유황 냄새가 풍겼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즐길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대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주변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걸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중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트빌리시는 좁은 거리들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어오며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설렘에 잠에서 일찍 깼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곳에 있다는 기분이 묘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했지만 아래층에서 마이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내는 나무 바닥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은히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구시가지를 더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출출한 배가 저를 어제 눈여겨봤던 작은 카페로 이끌었어요. 나무 간판에 밝고 산뜻한 색깔로 카페 마틸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와 갓 구운 빵의 진한 향이 코끝을 감싸 안았어요. 벽에는 조지아의 풍경 사진들과 책이 꽂힌 선반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쪽 스피커에서 부드럽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였는데 조금 지나서야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어 노래가 들리다니 순간 멈춰 섰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작지만 예상치 못한 고향의 신호 같았고 그게 묘하게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카페는 한산했기에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곱슬머리를 짧게 자른 젊은 여성이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맑고 리듬감이 있었어요. 뭐 드릴까요? 저는 커피와 하차프리를 주문했어요. 금방 가져다 주더라고요. 첫 입을 먹자마자 부드러운 치즈와 버터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걸 느꼈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그녀가 제 옆에 서서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손가락을 닦으며 대답했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저는 마틸다예요. 여기 제 카페예요. 저도 제 소개를 했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그녀가 외쳤어요. 저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사랑의 불시착 제일 좋아해요. 보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봤을걸요? 용기를 얻은 그녀는 한국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음식, 사람들, 음악까지요.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몇 단어를 발음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그녀가 새로운 걸 알게 될 때마다 빛나는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그녀가 한참 후에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끈기를 존경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네요. 마틸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는 한국 역사를 가르치기도 해요. 조지아랑 한국은 비슷한 정신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강하고 자부심 있고 늘 버텨내는. 그녀의 말은 카페를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트빌리시의 화려한 색감과 세세한 디테일을 담으며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마틸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이 먼 곳이 제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였지만 그게 묘하게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오후가 되자 다비드가 SUV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번에는 카즈베기로 떠날 차례였어요. 이곳은 숨막히는 풍경과 계곡 위에 자리 잡은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로 유명한 산악마을이에요. 길은 멀고 구불구불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삼봉우리와 푸른 계곡의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카즈베기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보를 파고들었죠. 마을은 조용했고 거대한 카즈베크 산의 그림자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알록달록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광장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축제네요. 다비드가 주차하며 말했어요. 추수감사 축제예요.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그를 따라 광장으로 들어갔어요. 풍경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어요. 전통 조지아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민속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췄고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은 과일, 빵, 수제 공예품으로 가득 찬 노점 주변에서 서로를 쫓아다녔어요. 웃음소리와 구운 고기, 향신료 와인의 향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움직이던 중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인자한 눈매와 주름진 얼굴을 가진 나이든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영어로 물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이신가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올리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는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는 축제의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한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제 주변의 분주한 세상이 사라질 정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는 그는 천천히 신중히 말했어요. 조종사셨어요. 한국 전쟁 때 유엔 임무로 참가하셨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마을에 식량과 약품을 전달하셨죠.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그는 계속했어요.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착륙했대요. 최전선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곳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게 없었대요. 그런데도 병사들을 돕기 위해 가진 모든 걸 내어줬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잠시 눈길을 돌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아이 2명. 자기 집과 음식을 나누어 줬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베풀었다고 하시더군요. 올리치는 잠시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절대 잊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 이야기를 하셨죠. 늘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결국 못 가셨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카즈베기 산악의 맑고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치며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낮게 깔린 구름들이 뾰족한 삼봉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경치를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온 이유는 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조지아의 연세 지긋한 남성인 올리치 씨를 만났어요. 따뜻한 눈빛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분의 이야기는 단번에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올리치 씨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임무를 수행했던 조지아 파일럿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임무는 그들의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제 한국 혈통이 어쩌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는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올리치 씨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조금 달리자 아담하고 아늑한 집에 도착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풍겨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무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올리치 씨가 작은 거실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오래되어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가 바로 올리치 씨의 아버지였어요. 저분이에요. 올리치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남성은 강인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따뜻함과 다정함이 엿보였어요. 전쟁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올리치 씨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 이야기가 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조지아 파일럿으로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보급품과 지원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한 임무에서 그의 비행기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외국 군인을 신뢰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음식을 나눠주었고 잘곳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의 비행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올리치 씨는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너그러움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셨지만 기회가 없으셨죠. 올리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목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항상 들려주셨던 한국인의 강인함과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 동일한 미덕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지는 것을 듣는 건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 마을 이름을 알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올리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일기장에 적어두셨어요. 그 일기장이 아직 있어요. 그는 방을 나가더니 잠시 후 낡은 가죽 제본의 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책의 페이지들은 노랗게 발해 있었고 조지아어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올리치 씨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그가 찾고 있던 부분을 찾았어요. 그는 오래된 잉크로 적힌 단어를 가리켰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몇십 년 전 자신들의 마을의 비행기를 타고 착륙했던 그 파일럿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베풀었던 친절이 그 파일럿과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아요?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 조지아에 와 있는 이유는 한국 혈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가진 두 정체성을 연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트빌리시로 돌아와 올리치 씨가 언급한 마을을 찾기 위해 팀과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옛 기록과 지도를 뒤지고 일기에서 나온 단서를 하나씩 맞춰 나갔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장소들이 이름이 바뀌었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을을 찾아냈어요. 그 마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집 몇 채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이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올리치 씨는 평생 그 마을 사람들을 궁금해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그 답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을로 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했어요. 도로는 좁고 울퉁불퉁했으며 울창한 숲과 가파른 언덕을 돌아가며 이어졌어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 들릴 뿐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언덕 아래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이 흙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나이든 한 여성이 나무 벤치에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자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간단한 말로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제 아버지는 한국 분이십니다.
전쟁 중 이곳에 왔던 조지아 파일럿을 기억하시는 분을 찾고 있어요. 여성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집 안쪽을 향해 소리쳤고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대요. 그 파일럿이 그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나이 든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낡고 해진 사진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마치 보물이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네주었어요. 사진에는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무리가 찍혀 있었어요. 중앙에는 조지아 파일럿, 즉 올리치 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올리치 씨 집 벽에 걸린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지만 여기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나이 든 여성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도 있었어요. 트빌리시의 작은 호텔 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저를 깨웠어요. 밖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갈길을 달리는 버스 소리, 상인들이 서로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올리치 씨와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좋아하는 코트를 입고 부츠끈을 단단히 묶으며 창밖의 쌀쌀한 공기를 느꼈어요. 가을이 완전히 자리 잡은 공기가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팀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가는 길,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조지아에서 몇 주간 머무르며 한국과 이 나라가 가진 깊은 연결을 탐구했지만 오늘은 다른 날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한 촬영이 아니라 오래전 올리치 씨 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마을로 가는 차 안은 고요했어요. 올리치 씨는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린 낡은 사진을 꼭 쥔 채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은 안정되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그날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그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그 역사의 한 조각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차가 산길을 돌며 달릴 때 저는 차창 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험준한 산봉우리에는 첫눈이 살짝 내려 있었고 나무들은 주황, 빨강,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햇살은 구름 사이로 내려와 골짜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런 풍경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제가 떠난 뒤에도 계속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얼마나 고요한지 깨달았어요. 차가운 공기에는 주변 굴뚝에서 나는 나무 연기의 희미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집들은 작고 튼튼했으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돌벽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몇몇 닭들이 흙길을 긁고 있었고 현관에서 한 마리 개가 느긋하게 짖었어요. 고요함 속에도 마을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을 중심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올리치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눈에 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산이 집들 뒤로 우뚝 솟아있는 모습, 지붕 위로 내리쬐는 빛, 우리가 도착하자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까지. 전에 만났던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두꺼운 쇼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손에 들고 계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올리치 씨를 보자 눈빛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조지아어로 몇 마디를 건넸고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올리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서 작은 모임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 방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나무 들보가 천장을 받치고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에는 빵, 치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가 담긴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선한 허브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긴장된 제 배가 고동을 쳤어요. 우리는 함께 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테이블 한쪽에, 올리치 씨와 저는 다른 쪽에 앉았어요.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테이블 맨 위 자리에 앉아 계셨고 앞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올리치 씨도 자신의 사진을 그 옆에 두었어요. 두 사진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나란히 놓였고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올리치 씨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분했고 저는 조지아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진이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 얼굴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오래된 친구들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 속의 어린 소녀, 즉 자신을 가리키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이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선물 같았어요. 시간이든 거리든 모두 녹아내린 듯한 연결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몇십 년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된 역사를 통해 하나로 묶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차가운 오후 공기가 느껴지는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안내하셨어요. 그 정원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치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붉은 열매가 가득 달린 한 관목 앞에 서더니 올리치 씨에게 다가가 보라고 손짓하셨어요. 이 나무는요, 통역사를 통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올리치 씨의 얼굴이 굳었고 한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할머니는 설명하셨어요. 올리치 씨의 아버지가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정원을 돕고 싶다고 고집하셨고 이 관목을 선물로 심으셨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며 이 나무는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며 그가 이곳에 머물렀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산 증거가 되었어요. 그 관목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올리치 씨를 보며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교감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도 사진도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였어요. 해가 지면서 마을은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주위로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함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천에 쌓인 꾸러미를 올리치 씨에게 건네셨어요.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에서 딴 열매를 보관한 병이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어요. 트빌리시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어요. 올리치 씨는 무릎 위에 꾸러미를 올려놓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오늘 하루와 그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도 이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